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재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를 좀 벗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까? 네. 예, 날씨가 오늘부터 약간씩 좀 추워지는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국가폭력 트라우마, 이것은 사회적 치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가폭력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우리 역사에서 5.18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5.18을 연구를 하고 또 강연도 하고 그런 기회를 자주 갖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5.18 그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진상 조사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렇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5.18에서 이제 남아있는 실질적인 과제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트라우마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그 강한 트라우마의 흔적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도 강하게 짓누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대단히 좋은 기회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런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하죠. 이곳에서 유일하게 홀로 남아 병상을 지키고 있는 김영옥 씨를 만났습니다. 기억 상실증으로 아파요. 몸이 병이 많아가지고 병을 고생했거든요. 객지여가지고 1년 됐는데 집에 가고 싶고 있는 동안 열심히 착실하게 잘 살고 싶어요. 82년 7월 처음 입원한 후 5.18 유공자 중 가장 오랫동안 병상을 지키고 있는 영옥 씨. 그녀는 24년의 세월 동안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80년 5월 20일 새벽, 그녀는 집 앞에서 계엄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무심히 흘러간 세월은 20살 꽃다운 처녀를 중년의 병자로 만들었지만 그녀의 기억은 아직도 80년 5월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가까워오면 영옥 씨의 증상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제 이런 5.18이 가까워지면 증상이 조금 평소보다 안 좋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몸이나 뭔가로 좀 기억이 되니까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면은, 그것은 나를 지켜줘야 될 군인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했다는, 예를 내가 믿었던 곳에서 상처를 받는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믿을 게 없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외부 세계와 단절되고. 밥 잘 먹어. 밥 잘 먹어야지. 아침에 뭐든 식도를 못하겠어. 나이도 그새 다 생기고 목소리 식도 못해. 강주에 있어. 곤란해. 영옥 씨는 지금 자신의 증상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 상대는 그녀가 스스로 만든 가공의 남편입니다. 10살까지 고민해, 나는. 진짜 목욕하면서 시작하게 먹고 같이. 꼭 거기 가는 거지. 우리 오빠는 저죠. 나는 창이야. 다시 왕자. 그녀가 사랑에 빠진 왕자님은 힘이 센 경찰관입니다. 무력하게 무너졌던 자신의 마음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 그녀만의 세상에서 그녀의 5월은 눈부십니다. 마을씨가 배고파는데 마을씨 오빠 조수부대만 할 거예요. 엄마가 배고프서 교수부대 할 것 같대요. 것 같은데 군인이에요. 얼굴도 뵙고 싶고 너무나
살아오면서 나갈 때 도움도 받고 살았는데 저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누구한테? 공부를 마을에가 3개가 언니거든요. 근데 그 오빠도 만나뵙고 싶고 막 그래요. 예, 5.18 때 나 처음으로 목 들대고 목 들대고 막 그 오빠. 자신을 때린 공수부대를 은인으로 생각하는 영옥 씨.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기 위한 몸부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녀는 그날의 기억과 마주하고 맙니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그날의 기억을 지울 수는 없나 봅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죠. 이야기가 아니라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가해를 가했던 공수부대를 오히려 이렇게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트라우마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트라우마라는 것은 큰 충격, 외부 충격에 의해서 강한 스트레스를 입었을 때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런 트라우마 원인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곳에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폭력은 조금 성격이 좀 더 다릅니다. 갑자기 국가에 의해서 저질러진 폭력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우연한 우발적인 사고하고는 좀 다르죠. 사실상 인류 역사에서 트라우마가 질병으로 이렇게 취급되던 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게 세계적으로 질병으로서 주목을 받았던 것은 베트남 전쟁, 물론 1차 대전, 2차 대전 후에도 군인들이 많은 정신 이상 증상을 보이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병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것은 베트남 전쟁, 우리가 70년대에 그 람보라는 영화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이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그때는 볼 때 막 아주 그 어떤 전쟁 영웅담으로서 그 영화를 보고 재밌어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굉장히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어떤 범죄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영화를 통해서 트라우마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합리화시켜 나가는 이런 영화, 헐리우드에서 그런 영화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그 미투 그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인 육체적인 억압 이런 것들로서 이것은 민주주의 선진국가들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억압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것도 빈발하고 이것과 더불어서 아동폭력. 아동폭력은 아동들이 스스로가 그 문제를 이야기를 못하니까 사회화되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 미투 문제는 여성들이 이제 사회적 진출이 커지고 하면서 이게 사회적인 관심들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가장 이 트라우마가 주목을 받았던 것은 5.18 이후에 직후가 아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는 주제인데 이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관심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아시다시피 신체하고 심리적인 변화, 충격을 받으면 신체와 심리 상태에서 모두 다 변화를 일으키는데 신체 변화는
우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불면증, 그 다음에 몸이 떨리고 피로감, 그 다음에 소화불량이나 활력이 저하되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몸의 특정 부위가 굉장히 통증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어떤 절망감,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악몽을 자주 꾸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 괜히 분노를 느끼고 비현실감 같은 거, 기억상실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게 일회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침습적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꿈과 생실을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고 현실에서도 꿈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이런 감각의 착각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결국은 이게 자기 의식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비판력이나 판단력을 정지를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감각도 떨어져 버리고 현실에 대한 왜곡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자기 의식적인 선택하고는 무관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트라우마 현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나타나는 그 메커니즘을 보면은 우선 첫 번째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굉장히 강력하고 압도적인 공포를 경험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포를 이렇게 딱 당하면은 가장 갑작스럽게 공포스러운 상황이 당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그럽니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어머니 혹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느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어머니, 하느님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본능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공포감을 느꼈을 때 불안감을 느끼고 여기에서 자기를 가장 안전하게 구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이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느꼈던 본능이 어머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 상황 속에서 엄마를 이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와서 누가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 자기가 가장 믿었던 그 사람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 사회는 그런 대로 모든 게 질서 있게 잘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어왔던 이런 신념 체계가 무너져 버린 것이 부서져 버리면서 가족과 무정, 사랑,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자기가 믿었던 신념, 이건 질서 있게 돌아간다. 저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이런 신념체가 부서져 버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키고 있는 믿음이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오래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외상이 계속 반복되고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이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스스로 복종을 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까 처음에 동영상에서 봤듯이 공수부대를 사랑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를 가해를 했던 사람을. 이런 현상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몸속에서 그럼 어떤 변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이런 겁니다. 우선 충격을 받으면은 우리 신경계에서 중추신경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굉장히 어떤 그 화학적인 생리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특정 영역에서 기능의 변화가 생기고 호르몬 분비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특히 그 뇌의 특정 영역 중에서 어떤 부분의 변화가 크냐면은 그 편도체와 해마라고 이 다음 단계에서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현실하고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어버리는 그 구분이 잘 안 되는 이런 것으로부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사례를 두 가지를 5.18을 체험한 분들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동영상이 있길래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이분의 경우는 대학생이었는데 시위 참여해서 갑자기 붙잡혀 가가지고 얼굴이 웃음을 잊어버린 표정입니다. 표정이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 영상은 또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 한번 이다 싶어 시위에 가담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잠깐 만나다가 다방에서 기다리겠다. 받고 나가다가 그냥 등치 상하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니 두드러 패기 시작하면서 잡혀간 것이지. 그들은 정신이 없으니까 하도 많이 만져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 갔다가 경찰서에서 조금 있다가 2, 3일 전부터 상무대 영창으로 바로 끌려간 거고요. 이후 국태원 씨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때 당했던 고문과 구타가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아 광주의 광자도 입에 담지 않고 33년을 살아왔습니다. 매일 약국에 가서 이제 통증 치료, 안정제라고 해서 뭐 사리돈이나 그런 거나 사다 먹고 막 2알씩 이렇게 사다 먹고 살다 보니까 그 약이 내 몸에서 내 내성을 일으켜서 이제 안 듣더라고. 이제 술을 마시면 정신적으로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지. 그 남이 건들면 그 사람 죽여 내가 살려나요. 안 죽이면 어떻게 살지도 모르죠. 어떻게 그 사람한테 내가 또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로 또 많이 남아가지고 포학생이 좀 강해져요. 애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죠. 아버지가 왜 저러고 사는지, 술이 좋아서 사는 건지, 술만 먹고 맥경판을 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반항적으로 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그런 거 대꾸를 잘 안 하죠. 혼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자는 거죠. 자려고. 근데 잠을 많이 안 자니까 자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자면 다시 일어나고 또 있다가 또 잠깐 또 쪽잠 한두 시간 자고 그러고 또 나가고 또 아프면 와서 그냥 누워서 자고 그거예요. 경기도 안양에서 만난 택시기사 국태원 씨. 손님을 찾아 시내를 돌아다니는 국태원 씨의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굳어 있습니다. 취재 기간 내내 국태원 씨는 단 한 번도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손님 오고 이렇게 앉아서 혼자 시간 보내시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 이렇게 사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혼자 그냥 침묵으로 일관을 많이 하고 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나이가 좀 50도 넘었지 않습니까? 멍하니 많이 앉아있다고 보면 타당할 겁니다. 결혼하고 30년 만에 처음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가족들은 다 웃고 있는데 국태원 씨만 웃음이 없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도 자꾸 웃으라고 그러는데 그냥 나만 안 웃고 있는 거예요. 식구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는데 웃어지지도 않지만 웃으면 더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 나이면 가만히 있으니까 안 웃는다. 우리 아빠는 절대 웃지 않는 사람이다. 국태원 씨가 웃음을 잃어버린 것은 33년 전입니다. 80년 5월 당시 조선대 1학년이었던 국태원 씨는 시내에서 계엄군이 시민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이건 아니다 싶어 시위에 가담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트라우마를 강하게 충격을 받으면은 이렇게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가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 통증을 느끼는데 신체가 없어진 부분에 통증을 느끼는 사례입니다. 한번 이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뇌에서 어떻게 트라우마가 반응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18 1호점 박병준 씨는 1980년 5월 27일 광주 항쟁의 마지막 날까지 도청을 지키려 했습니다. 당시 18살 공장 근로자였던 그는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에 울분을 느껴 저항했던 겁니다. 그때 그는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8번의 수술을 반복하면서 끝내 한쪽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뼈, 신경 뭐 싹 골고루 해버렸죠.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내가 왔을 때 나는 이제 33년째 약으로 살아온 박병준 씨. 해마다 5월이 되면 그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없는 다리가 여기에서는 있어요. 여기에서는 있어. 이 다리가 붙어있지만 신경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느껴져요. 뭐라 해야 돼? 손가락 수시험을 한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뭐도 후들은 못 오고, 여기에서는 아프고, 그때는 사람이 진짜. 저는 저 장면들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느꼈는데, 말로만 듣던 트라우마가 실제로 저렇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81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분이 뇌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뇌의 역할에 대해서. 로저 월코트 슈펠이라는 이 박사가, 여러분들 이미 이제 상식적으로 요즘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뇌의 모습을 보면은 좌뇌와 우뇌가 있다는 것이죠. 좌뇌는 주로 언어 능력이나 논리적이고 계획적이고 감정 조절을 하고 이성적인 반응 처리를 하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른쪽 우뇌는 주로 이미지나 또 직관적이고 언어가 아닌 감정적인 반응 뭐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주로 이제 이런 쪽이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음악이나 미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뇌가 발달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과학자나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법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좌뇌가 발달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1981년도에 밝혀졌는데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뇌를 볼 때 사람의 외부로부터 뇌가 인식하는 정보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시각 정보라고 합니다.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80~90%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신체적인 감각, 뜨거운 것, 찬 것, 부드러운 것, 향기 이런 것으로 나머지는 받아들이는데 한 90% 이상이 눈으로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서 뇌가 작용을 해가지고 행동을,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눈으로 쭉 연결이 돼가지고 한 가운데에 보면은 여기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이 저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동그란 것이 시상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상이, 우리는 망막에 이렇게 맺혀 있는 상을 바로 인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뇌가 그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상이라는 저 부분에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상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뇌가 이렇게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 똑같이 보여주면 그것을 뇌 안에서는 두 군데로 동시에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하나는 저 뒤쪽에 있는 3번 쪽으로, 이것이 시각 피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그대로 우리 뇌 뒤쪽으로 보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밑에 있는 편도체라는 데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 편도체는 가깝고 더
밑에 더 안정적인 그런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편도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들어오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나 공포에 대한 정보하고 지금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딱 비교를 해가지고 아 이거 위험한 상황이다 하면은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뱀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뱀을 갑자기 그 발 밑에서 이렇게 봤다 그러면은 어쩌니까 바로 막 하면서 뒤로 팍 물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무슨 행동 때문에 그러냐면 이 정보가 시각 정보가 시상을 거쳐서 편도체로 바로 가가지고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시상 이 정보를 시각 피질 쪽으로 뒤쪽으로 보내가지고 이것이 다시 원래의 정상적인 경우는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뇌에서 정보를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 이미지라고 있었죠. 그 이미지를 우뇌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보를 차곡차곡 쟁여주는 그 제목을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좌뇌에서 해주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 절차들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뇌가 빠르다고 해도 그 정보가 들어갔다가 다시 분류를 해서 이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빨리 대응을 해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저런 식으로 위험한 것은 바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뇌의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포를 맞이했을 때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은 이렇게 뒤에 시각 피질로 가가지고 정보를 이미지를 저장하는 우뇌에다 저장한 다음에 좌뇌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구분해서 반응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강렬하게 편도체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시 그 관점을 다시 보면은 제가 이 왼쪽에 좌뇌가 언어 중추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간적인 영상화 분석이라고 해서 우뇌가 저런 것이 있단 말이죠. 이 공간적인 영상화 분석이가 저장이 되고 그것을 이 언어 쪽에 있는 이런 쪽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분석, 데이터를 분석하고 소위 제목들을 파일 제목들을 이렇게 컴퓨터에다 저장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컴퓨터에서 그 JPG 파일 있잖아요. 영상 파일은 오른쪽에가 저장이 되고 그 메타 정보라고 제목들은 왼쪽에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뒤에 있는 시각 정보 영역에서 조절을 해주는데 이 체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트라우마는. 그래서 공간적 영상화 분석은 강렬하게 여기가 남아 있는데 아까 이것이 편도체로 가고 다시 시각 피질로 뒤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오른쪽에가 저장은 되는데 문제는 이 언어 중추 왼쪽에가 저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혼돈이 생겨가지고 아무 때나 이것이 그 정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충격만 가하면은 무조건 저 영상이 탁탁 튀어나오니까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트라우마 메커니즘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광주 트라우마 센터, 저도 트라우마를 나중에 보니까 앓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트라우마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한번 트라우마 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제가 겪고 있는 증상이 트라우마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트라우마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겪고 있으면서 그 증상을 잘 모르는 게 트라우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그 효험을 보았던 게 이 안구 운동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까 시각 정보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눈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5분 내지 10분씩만 하루에 매일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저는 실제로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치유 방법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각 정보를 정돈을 해주는 것이죠.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영상 정보를 정리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것을 좌뇌에 정보를 정리를 해주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았어요.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는가. 이것이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공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5.18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5.18은 집단 트라우마죠. 그리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직접 피해자, 이 직접 피해자는 우선 사망자인데 사망자는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직접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부상자하고 구속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유가족은 사망자의 가족들이란 말이죠. 이분들은 사망자로 인해서 가족들이 엄청나게 그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족, 그 다음에 유가족의 2세대, 이제 자녀들이죠. 이런 것을 직접적 피해자와 친인척, 지인들을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선 대응이라고 해서 아까 그 비디오에서 봤던 것처럼,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간호를 했던 분들이랄지 의료진들, 그리고 또 목격자가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목격을 한 사람들은 기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취재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지역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 또 현장에 그때 나와서 봤던 분들, 또 광주에는 살지만 현장을 보지 않았던 분들이 또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광주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트라우마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 이 데이터는 좀 오래된 것입니다. 2012년도 것이라 이보다는 이제 훨씬 더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저쪽에서 트라우마를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느냐. 그 유가족들의 경우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한 4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벼운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이 55%, 중간 이상으로 상당히 중증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이 한 4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국가보훈청에 등록된 기준을 본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라우마의 형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5.18 관련자 중에서 설명해 주는 것은 자살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자살이 25명, 3명, 18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5.18 관련자들이 부상을 당한 후에 자살률이 10.4%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인들이 0.02% 자살률이 이른 것에 비해서 무려 500배 정도 이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5.18 쪽에서는 트라우마가 심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수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5.18에서 그 트라우마가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면은 저는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1980년 5월부터 99년도까지 한 20년 정도 진상 규명이 되고 그 책임자들이 법적으로 처벌된 이런 과정, 그리고 그 이후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런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아시다시피 1차 가해 때는 5.18 그 자체로서 경군이 학살을 자행을 했던 것이죠. 이 특징은 2차 가해하고 다른 점은 국가가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계엄군들을 투입해가지고 군인들이. 근데 2차에서는 계엄군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터넷 같은 데서 5.18을 가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주로 민간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아니고 민간인들이 한다는 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했을 때는 주로 잊어버려라 그 사건, 그리고 또 자기들이 그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됐었습니다. 그 80년도, 90년도 이때까지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가해자 처벌을 하게 됐죠. 5.18의 경우 청문회나 수사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바뀌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은 당사자인 유가족이나 부상자, 구속자 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
경찰도 똑같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찰에 대한 트라우마는 지금까지 거의 안 알려져 있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당사자들입니다. 주로 부상자들인데 제가 보여주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부상자입니다. 이 총을 맞은 분들을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이미 텔레비에 나온 영상이기 때문에 5월 19일 최초 발포 계림동 쪽 광주고등학교 부근에서 장갑차에서 발포한 총을 맞고 부상을 입은 분인데 저는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 양반이 이렇게 심하게 다쳤는가 싶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서 화살표 오른쪽 이 부분은 뒤쪽 엉덩이 부분입니다. 지금도 제대로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가 그어졌잖아요. 제가 그건 일부러 그렇게 각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몸을 보니까 뭐냐면 총알이 들어간 입구하고 나온 입구가 다른 겁니다. 나온 출구가 다른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동원회식장이라고 광주고등학교 부근 계림파출소 사이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바로 길 건너편에다 대고 장갑차 위에서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갑차 위에서 약간 각도가 사선으로 내려가면서 그 몸을 관통해서 나간 실탄이죠. 그래서 이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분이 저것을 맞았을 때 저 흔적만 남았겠냐 그 말이죠. 총을 맞은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강렬한 트라우마를 엄청난 충격들을 느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광주역 있는 데서 5월 20일 날 밤에 한 11시경에 총을 맞았어요. 이 왼쪽 가슴 부분을 맞았는데 제가 왼쪽에 보면은 수술을 한 9번인가 이렇게 여러 차례를 해가지고 온 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총알이 거의 심장 바로 옆에를 뚫고 지나갔는데 정말 한 1cm도 안 되는 차이를 두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장기가 그냥 여러 군데가 훼손을 입어가지고 계속 수술을 받고 있고 아직도 제대로 이렇게 살기가 힘든 이런 분들이 겪고 있을 트라우마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만나봤을 때 정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 그런 정신적인 상태, 정신이 거의 피폐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트라우마인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죠?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병아 그때 당시에 전라남 도경국장이었죠. 이분이 경찰 무장을 해제를 시켜버렸죠. 그래가지고 경군이 무장을 해서 진압을 해라 그랬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5월 26일 날 합동수사본부에 붙잡혀가가지고 바로 이제 그때 고문을 당하고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서 8년 뒤에 그 굉장히 건장했던 분이 결국은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집에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래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계속 신부전증, 뭐 혈압, 고혈압, 당뇨 막 이런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결국은 8년 뒤에 사망, 60세경에 이렇게 사망을 하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얼마나 트라우마가 강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절대 80년도에 자기가 당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더라는 것이죠. 그 옆에 있는 분은 목포경찰서장이었습니다. 목포경찰서장인 이중규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 안병아 치안국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같이 무기를 목포경찰서에 있는 무기를 고하도 섬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섬에다가 그쪽으로 옮겨버렸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문책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잘못했다고 시인해라 그러니까 내가 왜 잘못했냐고 이 양반이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재판에다 붙여가지고 재판을 하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이분은 5년 뒤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건장하던 분이. 그래서 경찰들도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수부대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에 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올해 보여줬던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5.18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계엄군이었던 한 사병의 삶에도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와 이래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의 아픈가 몰랐는데 굉장해요. 그래 그게 뭐 한 1년 지나면 되게 우울증이 나와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엄군이 되어 가해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솔직히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했냐면 내가 그 당시에 그 부대에 있었고 또 우리 부대가 왜 거리가 안 먼가 하는 그런 걸 좀 억울하지. 다른 사람이 봐서는 내가 그런 경우도 안길 것을 끼고 그래 이 감정을 평생 갖고 가지고 내가 뭐 죽고 나야 그 감정이 없을 게. 이게 전부는 아니겠으나 제가 요즘 조사위원회를 도와서 잠깐씩 저런 계엄군들 참여했던 분들을 만나보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저런 심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계엄군이라고 이렇게 매도할 일이 아니구나.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보니까 광주에 있는 사람도 꽤 있고 당시에 이 광주에 여기 진압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해남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전라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분들을 상당히 만나봤는데 대부분 다 저런 심정이고 또 제가 같이 조사를 한 분 중에 하나는 보안사령부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계속 일을 하면서 보니까 어째서 당신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이 일을 하여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포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당시에 그 광주에서 올라오는 상황을 정리를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정리해가지고 그 윗분들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걸 5월 27일 날 다 상황이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광주에 있는 505 보안부대에 있는 후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가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울고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 장성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반하고 전혀 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42년 만에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선배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본인도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맞아 내가 그때 자네한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보니까 보안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막 악랄한 짓을 한 줄 알았더만 물론 그런 사람도 아마 있었겠죠. 상당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느끼는 그런 것은 똑같이 그런 심정을 느꼈었더라고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못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누구 의도, 전두환이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참 그래서 이 계엄군들도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새삼 알게 됐습니다. 자, 외신 기자 이분은 저하고 굉장히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분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 이분이 올해 그 도청에서 사진전을 썼습니다. 광주 항쟁 열흘 동안 모두 12건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는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광주 항쟁의 전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27일) 간밤에 계속됐던 총격전이 끝나고 계엄군이 다시 진주한 도시는 공포 어린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멈추자 노만수 부기자는 조심스럽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과연 지난밤 이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항전이 있었던 도청이 공개됐을 때 노만수 부기자는 그곳에서 시신을 모두 18구까지 셀 수 있었습니다. And I walked throughout the provincial headquarters, every floor, every room, every hallway to see what had happened, and I counted 18 bodies.
and I took pictures of some of those. 그 중에서도 유독 그의 눈을 사로잡는 주검이 있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채 눈도 감지 못한 청년의 시신이었습니다. As I looked at the body, one of the things that was very unsettling was that the eyes were partly opened, and so I was tempted. As we see in movies, we see if the eyes of a deceased person are open in the movie, someone will close the eyes. And so I thought maybe I should close the eyes like we see in movies. But then I thought, no, I'm a reporter. I shouldn't change anything. I shouldn't touch anything. So I didn't close the eyes, but I remember that, and that was one of the things that made the memory of the body very haunting. 계엄 노만 서프는 올해 도청 복원 도청 복원 거기에서 전시회를 사진 전시회를 했었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분하고 굉장히 가까워졌던 계기는 80년 5월 22일 날 제가 도청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이렇게 잔 적이 있었는데, 그때 22일 날 도청 상황실에 있는데 가장 먼저 이분이 와가지고 저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노만 서프라는 이름을 기억은 못하고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헤어져 버렸죠. 그런데 1997년도에 전두환 노태우 재판할 때, 그때 우리가 외신 기자들이 어떻게 당시 취재를 하면서 느낀 심정을 한번 원고를 받아가지고 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5.18 특파원 리포트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책을 편집을 하면서 이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연락처를 알게 돼가지고 만나게 되니까 저를 만나기 위해서 광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양파크 호텔에서 하루 저녁 같이 있으면서.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이분이 그 전에도 이분 부인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광주에를 3차례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왔다 갔냐고 그러니까 85년도에도 왔고 89년도에도 오고 뭐 그 뒤에도 몇 차례 이렇게 더 오고 가족들이랑도 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주 왔냐 그러니까 너무 자기한테는 이 사건이 충격적이어가지고 꼭 가서 그 변화된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오면서 혹시 이 사람 아냐고 하면서 아까 그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윤상원 열사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진을 가지고 혹시 망월동에 묻혀있는 그 묘비의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하고 전부 다 대조를 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 그러면 5.18 재단이나, 그때는 재단이 안 만들어져 있을 때죠. 뭐 그 유족회나 부상자회 이런 데 연락을 해서 그래 보지 그랬냐니까 자기가 어떻게 연락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나하고 이제 연락이 되니까 혹시 알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사진을 그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사진 필름에 들어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사진이 많은 것을 보고 요번에 도청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한번 전시회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시회가 이루어졌는데, 아무튼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이제 이 옆에 조그마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찍은 사진. 이것은 2007년도에 그분 가족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 가족들하고 같이 식당에서 만나서 밤에 식사를 하면서 찍은 것인데, 그때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그때 같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광주 하면은 제 이름을 기억을 하면서 꼭 그 사람을 가서 만나봐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 한국 여행을 오면서 왔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 자기가 겪었던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 광주 문제를
이야기를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이렇게 너무 강렬한 그런 인상이어가지고, 그리고 기자들도 이런 고통을 겪었구나. 이제 정말로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유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트라우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주로 당시 겪었던, 거의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광주에 대한 모든 트라우마가 여기가 다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그 다음에 시신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웠다. 그리고 시신을 찾고도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를 않았다. 그 다음에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을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치료를 나중에 가족들이 받지도 못했다. 가족에 대해서 사법경찰 감시가 심했다. 5.18 정신적인 충격으로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 다음에 가족 내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다. 그리고 굉장히 집안 살림이 어려워져 버렸다. 또 어린 나이에 갑자기 자기가 아버지나 형이 돌아가시니까 가장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애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리고 빨갱이 폭도라는 이야기를 수시로 들었다. 그리고 언론들이 가족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 그리고 보상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선입관 때문에 주변에서 차별적인 시선으로 굉장히 괴로웠다. 그 다음에 고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에서 폭력을 행사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가책과 원망,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 내에서 다른 가족을 이렇게 학대하는 이런 현상들이, 그리고 체념과 무기력감에 빠졌다. 또 가족이 해체될까 봐서 항상 불안했다. 영원히 5.18을 가족이라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런 느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트라우마로 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적인 현상으로 거의 그 부상자들이나 똑같이 혹은 그보다 더 심하게 그런 정체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에 가장 앞장섰던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실규명 과정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싸웠던 굉장히 지난한 시간 동안에 이게 진실규명이 된 줄 알았더만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것을 계속 보면서 반복된 기대와 실망, 이런 것들이 거의 그냥 이런 트라우마를 자기 몸속에 체화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더라. 이런 연구입니다. 묻고 고통 속에서 살아온 문건양, 김길자 씨 부부. 그런데 이들에겐 아들을 잃은 것보다 더한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추가 보상도 나간다 함께 이 시민들은 다 우리한테 추가로 그렇게 보상이 나온 줄 알아요. 그러면 뭔 유족들은 그렇게 5.18 사람들은 뭔 돈이 그렇게 자꾸 나오냐고.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동네에서 누가 그렇게 물어본 사람 없어요. 내가 저기 함께.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직접 그렇게 뭔 돈이 그렇게 나오느냐 그러고 물어본다. 함나 우리들은 뭔 놈 5.18에 대해서는 그렇게 돈을 받느냐 그것이요. 그래. 받는 것 같아요. 아이 우리 유재 사람들도 아이 집이는 얼마서 연금 받아? 얼마서 받냐고 해서 얘 말을 10원짜리 하나 연금이라는 것은 없어.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정리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이 진행됐습니다. 보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족들은 또 다른 상처를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았으면 됐지라는 방금 이런 상황들이 분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유가족들은 억울한 죽음을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 죽음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 이 억울한 죽음이다. 국가가 죽인 죽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고, 사실은 5.18의 경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우는 과정에서 온몸을 다해가지고 평생을 사실은 싸워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다시 싸우는 겁니다. 5.18 때 당사자는, 죽은 당사자는 그때만 싸웠지만은 이 가족들은 평생을 싸우는 거예요, 국가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국가라는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잖아요. 이 경찰력이나 군인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는 이런 투쟁은 유가족, 완전히 유가족들이 견뎌야 할 이런 몫이었죠.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하고 똑같은 어떤 국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서 정체성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5.18 이후에 가해지는 그런 것도 그러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김환봉이라고 당시 무등중학교 학생이었는데 14살짜리였죠. 그런데 여기 황금동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환봉이 엄마 송영도 씨인데, 이분은 어용 이 유가족이 80년도에 처음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것 안 된다 해가지고 유가족 내에서 회장을 다시 선임을 했는데, 이때 초대 유족 회장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째서 아들이 죽은지도 모르고, 단지 자기 아들 하나 죽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유가족 회장이 돼가지고 계속 투쟁을 주도를 해나가시는 분인데, 한 3년 동안 해나가시는 분인데, 이분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결혼을 2번을 했답니다. 그리고 두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2번을 했어요. 근데 두 남편으로부터 2명씩 자녀들을 얻었는데, 전부 딸이고 저기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2번째 분하고. 근데 이제 운이 안 좋으니까 이분이 이제 혼자 4 아들, 딸을 이렇게 거두면서 살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아들이 굉장히 효자 노릇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5월 21일 날 오전에, 5월 21일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죠? 여기서 그 집단 발포가 있었는데, 당신 집이 충장로 옆에 황금동 쪽이니까 절에를 가려고 이렇게 친구랑 같이 나오는데, 구시청 있는 쪽 사거리를 가니까 시민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돈을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돈을 못 버는 사람이에요. 1,000원짜리를 거기다 집어넣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주머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하니까, 이 돈으로 가가지고, 모금해놓은 돈으로 가가지고 먹을 것을 좀 사가지고 저기 금남로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배가 고플 때니까 거기를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10만 4천 원을 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빵 같은 거, 우유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당신이 직접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어쩔지 모르고 있으니까 옆에서 그 황금동에 있는 아가씨들이, 술집 아가씨가 한 2명이 보고 있다가, 우리가 도와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아가씨들이 그걸 가져다 주고, 남은 돈아치만큼 계란을 5판 생계란을 사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금남로, 충장로를 거쳐서 금남로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주니까, 우리는 이미 배가 불러서 저쪽 군인들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저 사람도 배고플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는데, 설마 또 이 사람들이 이거 먹을까 했더만 갖다 주니까 서로 너도 나도 잘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 나와서 자기 집에를 갔는데, 와서 보니까 애가 없더라는 겁니다. 집에 배가 아프다고 누워 있었는데, 뭔 일이지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허겁지겁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가 오후 1시쯤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시청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도청 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면서 2명이 총 쏘는데 총을 맞아서 자기 앞에 쓰러진 걸 봤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 입고 있는 옷, 해작 바지를 입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해작 바지 입고 있다고 그러니까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갖고 아들을 찾으라고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막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신을 찾으러 그날 오후부터 계속 돌아다녀요. 적십자병원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봐도
문을 열어주지를 않고 그러니까 다음 날 가서 22일 날 아침에 이제 그 옆집에 있는 청년하고 가가지고 청년이 들어가서 찾았던 모양이에요. 그 시체실에서. 그리고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이 양반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이제 집에 와서 깨어나가지고 다시 가보라고 확인을 해보라고 보니까 그날 이제 22일 날 오후에 시신들을 전부 전남 도청 앞으로 이렇게 운반을 했었죠. 그때 다 태극기를 씌웠는데 여기만 태극기가 안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를 막 부랴부랴 구해가지고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옷을 갈아입히려고 그러는데 옷이 없었어요. 이 워낙에 가난해가지고 교복밖에 없어가지고 교복 1학년 때 입혔던 것을 갖다 입히니까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뚝을 이제 잘라버리고 그냥 여자들만 남자들이 하나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도 어쩌지를 못하고 막 관에서 이렇게 뜯어내서 어쩌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젊은 청년이 하나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입히자고 그래가지고 옷을 찢어가지고 그것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무관으로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 저녁 그 관을 지켰더라고요. 근데 며칠간 계속 있으면서 보니까 자기는 처음에 이유를 몰랐는데 계속 관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관이 이상하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관을 적게 만들었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그리고 벌어지는데 그러면 가서 못으로 받고 양치로 받고 그런 것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이제 묻을 때 망월동에 가가지고는 그 다시 이렇게 시신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묻는 과정에서 이렇게 들춰내니까 그냥 관이 팍 폭발하듯이 그 옆으로 탁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제 이런 과정을 쭉 엄마가 지켜봤는데 그 심정이 오지겠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한테 최근에 이런 것을 한 겁니다. 일간 베스트라는 그 인터넷에서 그 아들 관 옆에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싸웠던 것보다 훨씬 마음 상처가 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나주 사람인데 5월 21일 날 저녁에 나주에서 버스를 몰고 운전을 하고 광주로 오다가 송암공단에서 24단 병력에 의해서 사격을 받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가 지금 운전도 은퇴리 운전도 주제를 못해. 포천은 그때부터 가가지고 그 대행이 몰랐더만 내 생각들이 포천 거기서 이제 공수부대한테 그게 다녔어요. 강보이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공개했다가 못 빠지가 되더라고요. 시체가 우리도 좌측 햇볕 그 여러분의 통화 직통을 이게 탁 운전대 잡고 탁 거시기 빼다 시기는 못 뺐던 모양이야. 그래 딱 그렇게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동네에 그럼 빼가지고 어떻게 시골이가 기어 토나 오늘도
말이 들리지만 어쩌겠지. 그렇고 파딱파딱한 놈이 그러고 나도 그냥 기가 막히게 지금 참 너 아니 너 아들 그런다 그래가지고 지금 성도 그러면 합병 나느라 아파가지고 근데 나는 그걸 한 3년을 죽었지만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방금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다른 자료에서 읽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증언을 남겼어요. 자기 아들이 80년 5월 달에 그 현장에서 이제 당신이 가서 찾아온 겁니다. 시신을 군인들이 막 못 가져가게 하는데 찾아가다가 나주에다가 이렇게 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검시를 한다고 한 달 뒤에 다시 파와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그때 이제 국립묘지가 만들어지니까 그쪽으로 옮겼는데 이분이 그 뒤에 아들이 그 위에 형이 강복원 씨 형이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트라우마 때문에 사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 17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17년 동안 계속해서 아침이면 밥을 해가지고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꼭 그 묘지를 가가지고 그 아들하고 그 두 아들한테 상을 차려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다가 가령 이제 시갓집이나 친정집에 제사가 있으면 그걸 못 먹었잖아요.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런 날은 밥을 안 먹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아들도 밥을 못 먹는데 내가 밥을 먹으면 쓰겠느냐 해가지고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오고 또 갈 때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밥을 해가지고 따뜻한 밥을 먹이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그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에 막 화가 열불이 나고 그럴 때는 주전자로 찬물을 이렇게 한 통씩 받아가지고 방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막 벌컥벌컥 마시면서 한참 울다가 나와서 샤워를 하는데 그 찬물로 이렇게 꼭 목욕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랬는데 화병이 나서 내가 얼마나 살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발 그 아들 놓아주고 이제 당신 살아야 할 거 아니냐고. 근데 아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근데 결국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네요. 보니까 저 영상을 보니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그 가족이 입은 트라우마는 놓아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 살아있는 것 같은 어머니는 계속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고 그 마을 그 친구들 같은 또래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안 만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만나면 우리 아들도 살아있으면 저렇게 애기도 낳고 가정을 꾸미면서 저렇게 살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기가 싫고 그런 세월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월이 광주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죠. 아시다시피 5월 21일 날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청문회에서였습니다. 88년도에 청문회에서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까지는 광주에서 집단 발포란 건 있지도 않았다. 도청 앞에서 단 총 한 발도 쏜 적이 없어.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월 20일 밤에 광주역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다는 것은 15년 뒤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밤중에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안병화 경찰국장이 명예가 회복된 것은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촛불혁명 이후에 인정이 됐던 겁니다. 저분이 경찰 영웅이 됐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헬기 사격
당시에 이 전일 빌딩에다 대고 헬기 사격을 했다는 것은 조비오 신부께서 계속 사건 당시부터 주장을 했던 사항이죠. 그런데 어쨌습니까? 얼마 전에 전두환이 와가지고 재판할 때도 그런 일 없다. 조비오 신부는 나쁜 사람이다.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2심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전두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미결인 상태로 남아있긴 하지만 1심에서 38년이라는 세월이 걸쳐져서 사법적으로 판단이 나는 것이죠. 아쉬운 것은 대법원 판결까지 딱 전두환 죽기 전에 나버렸더라면 이건 이제 법적으로도 확정이 된 사건인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안매장을 어디다 어떻게 했느냐,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은 아직도 안 밝혀져 있고 이번에 조사위원회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데 밝혀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2차 가해.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2차 가해는 1차 가해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더 깊게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1차는 주로 국가가 주도를 했다면 이건 민간인이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해가지고 일으킨 사건이다. 이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적어도 전두환이나 노태우 시절에는 그런 소리는 안 했단 말이죠. 우리가 저지른 일이라는 것은 인정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지만 북한군이 와서 했다는 소리는 그때는 단 한마디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해자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피해자를 공격하지는 않았죠. 국가가 했을 때는 은폐하고 조작하고 자기들이 감추려고만 했었던 것이지. 근데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유공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명단을 공개를 해라. 가짜 유공자들이 많다는 식으로 계속 도덕성을 공격을 해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바꿔버리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실제로 진상 규명을 위한 이런 여러 요구들을 제가 그림표로 이렇게 그려본 것인데 이것하고 트라우마의 주기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더라고요. 이 보면은 88년 청문회 되면서부터 광주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이때부터는 또 막 아까 그런 2차 가해가 막 가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트라우마도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광주를 기억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죠. 저는 일단 흑백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5.18을 떠올리면은 그 사진들이 있어요. 그 시민들이 군인에게 맞고 있고 피 흘리고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그냥 5.18은 약간 폭력적인 이미지? 한국사 자격증을 따느라고 20살 때 배워봤고 나머지는 뭐 택시 운전사라든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투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근현대사는 수능에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었었어서 거진 생략을 하고 제가 5.18 때 살아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아닌데?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거의 5.18을 무슨 임진왜란 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태어난 시기가 조금 뭐 1990년대 후반 이때 태어났으니까 유튜브에서 검색을 만약에 하면요 아무래도 조회수가 높다거나 구독자 수가 높은 사람들이 먼저 위에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구구 유튜버들이니까 도대체 왜 저 멀쩡한 사람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대표 주장 딱 4가지를 갖고 왔어. 근데 지금도 진짜 재밌는 게 이거를 딱 공부를 해보니까 여지껏 내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렇게 믿어봤던 것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거든. 궁금하지?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고 재평가해야 한다면서 근데 5.18 유공자들 같은 이런 게 전부 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들의 명단을 시원하게 공개하고 화려했던 무용담을 꼭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민주화 운동이었다. 뭐 약간 맞서 싸운 거다 이렇게만 배웠지 뭐 몇 대를 훔치고 뭐 어디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이런
단계가 있는지도 몰랐어가지고 약간 지금까지 알아온 거랑 좀 다른 느낌? 이 사람 하는 말 보면은 막 나라에서 뭐 유공자들을 아예 뭐 공개를 안 시킨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봤는데 만약 그게 진짜라면 그건 또 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오히려 더 광주 민주화에 대해서 더 자신감이 없어지는 느낌? 저는 제 주관이 나름 뚜렷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영상 하나하나 볼 때마다 약간 흔들리는? 이게 뭐가 사실이고 약간 그런 건지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 보고 이게 진짜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아예 모르는 사람들 접하면은 되게 혼동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저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 5.18이 2단계로 접어들었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싸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거 보시면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이 젊은 학생들이 지금 느끼는 심정이니까. 저는 5.18을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5.18에 잠시 참여도 그랬지만 어쨌든 지금 살아있다는 건 당시 그 치열했던 현장을 비껴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 같은 것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을 1985년도 5월 달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황석영 작가의 이름으로 이렇게 냈는데 이 책이 그때 저는 잡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5.18 때만 한 1년 정도 잡혀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다 나왔지 저 책을 써가지고 또 잡혀 들어가서 한 3년 살 줄 알았는데 그때는 운이 좋아가지고 황석영 씨가 대신 잡혀 들어가고 저는 안 잡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 33년, 4년째 되면서 다시 붉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박근혜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5.18을 연구를 해보니까 틀림없이 북한군이 넘어와서 만든 사건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고 있다. 왜 안 믿고 있는고 이렇게 보니까 저 책 때문에 그러더라는 겁니다. 저 체계가 85년도에 나온 체계가 그 계엄군이 전두환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으킨 사건이라는 식으로 잘못 쓰여져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 그때 당시에 많이 읽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지식인이라면은 이거 머릿속에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걸 머릿속에서 뽑아내버려야 한다. 사람들은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이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자기가 분석을 하겠다 하면서 3차례에 걸쳐서 이 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3차례를. 그래가지고 저를 실제로 쓴 사람이 황석영이가 아니고 이재희라는 사람이더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저를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장난이 처음에는 무슨 장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네. 잘못하면 나를 간첩이라고 뭐라 했겠네. 북한에서 준 자료를 받아가지고 썼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간첩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써버리자.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진실이 뭔가를 알리자 해가지고 2015년도부터 14년도부터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도 하고 해가지고 2017년도에 이 책이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순환을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 저를 공격을 하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동안 한 1년 이 책을 쓰는 동안 내내 이 경찰로부터 시달리고 검찰로부터 시달리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또 저를 비리 사건으로 이제 엮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책을 한쪽으로 저는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럴수록 더 자세히 써버려야겠다. 제 생각은 그랬어요. 저런 식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사실을 한번 당신들이 못 밝히면 나라도 한번 밝혀보겠다 해가지고 검찰 수사 기록이 14만 쪽이 됩니다. 엄청난 분량인데
그걸 2년간에 걸쳐서 거의 날새기라면서 계속 그 책을 읽고 그 검찰들이 밝혀놓은 내용들이 제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제가 당시에 매일 이 새벽마다 전남 도청에 한 4시경에 와가지고 마지막 27일 작전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자료를 해가지고 집대성을 해가지고 이 책을 쓴 겁니다.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아까 만해 문학상도 받고 뭐 언론상도 받고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그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이버 공격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제 이메일을 해킹을 하고 전화를 해킹을 하고 그래가지고 별하별 너를 감시하고 있다는 암시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굉장히 성격이 좀 민감한 편인데 그래서 도저히 정신이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계속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렸어 관대었길래 그래서 트라우마 센터를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겪고 있는 것이 트라우마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고 저기 우리 김정주 선생님 제 멘토를 하셨던 김정주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저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비로소 제가 겪고 있는 증상이 트라우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거로 계속 이야기를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라고 그러지? 나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것이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겪었던 일을 내 언어로서 이야기할 때 비로소 치유가 되는 거구나. 기억을 정확하게 했을 때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특히 이제 2세대가 겪은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 대물림이 된다는 것이죠. 이 2세대의 트라우마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아예 5.18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이 5.18에 대해서 방어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보죠. 바로 이 옆에서 가게를 이루전에 관심을 보이자 아버지와 함께 장사를 하던 아들은 썩 내키질 않아 했습니다.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 이럽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는데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 장애인이네 그러게 생각하니까요. 사이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싫어해요. 제가 방송 같은 것도 안 좋아하고요. 이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뭐 옆에 뭐 다른 거 이제 뭐 액세서리나 그런 거만 보고. 방금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걸 생각할수록 5.18은 끝이 없이 고통스러운 거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무력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18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양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열사이고 영웅이다. 법적으로 그러고 있죠. 국가에서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빨갱이고 폭도라는 인식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공포감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5.18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떨쳐버릴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이게 언제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또 당해버릴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이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것인가. 병원에 있었는지 제대로 된 과정을 아는 분이 부모조차도 없어요. 왜 나라에서 그런 과정, 사소한 과정조차도 부모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모여서 가장 저희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모이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아니에요. 가족분들이 직접 한 분 한 분 수소를 네, 하셔서 네. 지금 40분 정도가 어렵게 네, 모이신 네. 겁니다. 전부 저희들의 노력으로 만난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모이셨을 때 심경이 어떠셨는지, 어떤 얘기를 처음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다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전 지안이만 가장 슬픈 줄 알았는데 그 중에는 미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아이가 갈 수 없다는 부모님, 또 선생님이었다는 또 따님, 또 오스트리아에서 어렵게 자식을 찾으러 온 부모님, 정말 모두 하나하나. 저 영상은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한 것이니까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주요 내용이 방금 제가 했던 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그걸 보여드린 겁니다. 국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피를 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을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준 겁니다. 5.18 할 때는 어땠습니까? 시신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병원들을 돌아다니고 시잔치소들을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찾고 그랬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은폐시키려는 것이죠. 이게 국가가 개입이 되면 나타나는 트라우마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폭력 트라우마는 하여튼 사회적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절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활동과 연결해서만 이 문제가 풀어질 수밖에 없다. 이 영상이. 광주의 트라우마는 좀처럼 치유되지 않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심각하지 않는 붕괴가 되던 태안의 기름이 유출이 돼도 국가가 그걸 책임져 주고 공동체가 그걸 지지해 준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돼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는 거죠. 5.18 같은 경우는 80년 5월에 도청에서 학살을 겪고 또 상무대에 끌려가서 몇 개월 동안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그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의 싱글 이벤트, 한 번의 사건인 게 아니라 계속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국가폭력의 일반적인 특징이 가해자들이 국가지 않습니까?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 자기들의 범죄 행위를 은폐를 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18의 경우는 안매장과 사망자 축소, 부상자 수 축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작이 광범하게 행해진다는 것이죠. 특히 문서 증거들을 없애버립니다.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 이 증거를 없애버리면 증인들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거의 어려운 것이 문서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말로만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이 사람이 한 이야기. 근데 40년이 더 지나버린 이거에 대해서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은 그 말, 뭐 당신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떤 각도에서 봤어? 그 옆에가 누가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 버리면은 아무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묻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망각, 잊어버려라 이제. 그리고 이제 미래로 향해서 나아갈 때가 됐지 않느냐. 그리고 철저하게 책임을 회피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권력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당신들이 죄인이라면 죄인지 이런 것들이 크게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책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아주 그런 공통성을 갖고 있죠. 이번에도 행자부 장관이 주체가 없는 단순한 사건이다. 경찰이 있었어도 막을 수 없었을 사고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일반적인 이 특징은 범주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 이제 국가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일반적인 트라우마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인터넷에도 찾아보면은 당사자가 여러 가지 자기를 안정화시키고 충분히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필요하죠. 그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당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항상 그런 의식을 주입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집단 트라우마,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적 참사 같은 경우는
안정감이나 신뢰감, 고립감, 자존감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공동체가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우연히 그런 사고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은 앞으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안정된 느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국가폭력입니다. 이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해자가 정치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망각하도록 요구하는 것 그리고 기업과 애도를 못하게 하는데 이걸 깨부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애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진실을 발언하고 고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적인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어 과정을 아까 뇌의 좌측에 있는 언어 과정을 회생시키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5.18에서는 매년 5월 17일 날 전야제가 있잖아요. 전야제가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을 때도 광주에서는 계속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을 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 이런 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억을 정당하게 올바르게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그 전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안전과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 강구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야 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가해자에게 그 범죄 행위를 정확하게 단죄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직적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해냈었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것을 해내는 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문제가 해소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 방관자입니다. 그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그런 것을 다 공감을 해요. 근데 광주를 벗어나면은 달라지죠. 특히 대구 쪽으로나 이런 데로 가면 달라지는데 특히 이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러죠. 그만 좀 떠들었으면 좋겠는데 뭘 그렇게 떠들었었느냐. 광주 내부에서도 그러긴 하지만 특히 외부에서는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관자들은 자꾸 떠들었으면 피해자들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들의 편에 이렇게 서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인들 매년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는 정치인들은 내가 그 복수를 해줄게. 내가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처벌을 할게.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제대로 처벌이 되어지냐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의 분노를 착취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말을 해가지고 자기는 당선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에. 근데 가해자들은 끊임없이 이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회상하려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개인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보복을 하거나 개인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면을 시켜달라. 이것은 정치적으로 잊어달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멀리 가고 싶어. 저희가 요새 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면서 기업군들 상층부를 만나보면 전부 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그거 못 하려고 그 오래 지난 일을 그렇게 뒤적거려 또 상처를 수색거립니까? 서로 잊어버립시다. 이제 우리 미래로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나 이제 세상 일에 관심 다 이제 8, 90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 관심 끊고 사는데 왜 나를 또 불러내라고 그러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보세요. 독일 같은 데서 홀로코스트 했던 사람들 지금도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그러고 있고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확고하게 이 과정은 지금 한 번 이례적이게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계속해서 지켜내는 힘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은 그런 트라우마는 계속 언제든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가 보고서를 만들면은 정확하게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질 겁니다. 그동안에 말로만 하던 것들이 100%는 안 밝혀지겠죠.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폭력은 마지막으로 치유는 정치적인 영역이다. 절대로 망각을 요구하는 가해 세력들은
앞으로 미래,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미래에도 존재할 겁니다. 이걸 지켜내는 힘은 이 공동체가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만 이런 것들이 이겨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인권연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국제연대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트라우마 센터라고 생겨갖고 이렇게 우리를 반겨주시고 그런 만났어요. 선생님 너무너무 서로의 고통을 나누다 보니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걸 잊는다고 해서 잊혀지는 건 아니에요.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이 찢어져서 피 흘리고 시험하고 있거든요. 그걸 잊자고 하는 것은 찢어진 상태에서 피 흘리고 짓물 나고 있는 부위에서 그 위에 붕대를 감자는 얘기죠. 잊자 하는 것은 그 상처를 점점점 내면화시키고 상태를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이 PTSD 치료는 망각, 잊자가 아니고 기억하자는 거죠. 제대로 예, 그 초대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을 했던 강용주 센터장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적절한 이야기.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5.18을 겪은 데가 아니면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옛날 영상이지만은 한번 이 자리에 가져왔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의응답으로 한 10분? 15분 정도? 예. 10분 정도 혹시 질문할 사항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트라우마 센터 직원입니다. 저는 한 9년 정도는 센터에서 저희 직접 피해자, 피해를 입으신 분들 트라우마 치료하는 일을 했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을 만나러 다니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을 만나면서 트라우마를 5.18 광주이니까 5.18 피해를 보신 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도 싶었고, 또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이런 시기가 작년 하반기부터였으니까 거의 1년 반 정도 이렇게 해왔는데요. 아까 우리 이재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광주에서는 그래도 똘똘 뭉치고 광주를 벗어난 대구나 이런 데 가면 그렇지 않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만나본 광주 시민들조차도 정말 5.18을 경험하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시다. 예,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매 달마다 길거리를 나가서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렇게 만나뵀을 때 정말 너무 모르고 계세요. 아직도 광주에 사시는 분들조차도 아직도 연금을 받고 있지 않느냐, 기타 등등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느낀 것은 정말로 일반 시민들이 이 국가폭력을 경험하신 분들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사시고 또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를 알아야만이 정말 우리 센터에서 아무리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계신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킨다 해도 정말 시민들과 어울려 사시기에는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을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또 최대한 또 많이 만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국가폭력 피해자 실태를 알리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정책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빨리 많이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있을까,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그 질문을 하신 분께서 저보다 훨씬 더 답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 문제 또 제가 직접 그런 트라우마 당사자이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그런 증상이 완전히 가셔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그 간헐적이지만은 새벽에면은 이렇게 그 식은땀이 계속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없어지진 않아요.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가벼운 운동을 계속 한 달째,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면으로, 어차피 나는 운명을 그렇게 타고났고 살아가야 할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정면으로 이 기억을 하고 기록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기회들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극복을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도 비슷합니다. 이 당사자들을 주로 특히 요즘 이제 조사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총상을 입은 분들을 저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을 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 몸속에 남아있는 상처,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증거거든요. 문서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리고 말은 언제든지 바꿔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속에 있는 상처는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문제는 트라우마는 밖으로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 강력한 증거가. 저는 몸에 남아있는 외상 흔적보다도 트라우마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충격적인 이런 내용을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나타나고 반복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인데,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적절하게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실제로 5.18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애도를 많이 하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해갈 겁니다. 그런데 애도를 해가는 방식이 이제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하는 것,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 세계 국제 연대도 하고 젊은 청소년들에게 글도 쓰게 하고 참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애도를 하고 기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못지않게 이 트라우마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굉장히 광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리고 본인들도 모르지만 광주 시민들이 제가 느끼기로는 대부분 트라우마를 앓고 있어요. 5.18에 대한 트라우마를 앓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앓고 있습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누군가 친척 중에 5.18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게 많은 갈등, 집안 내 갈등 요소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제가 공감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가 돼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전에 그 트라우마 오수성 교수님이라고 센터장을 하신 분, 전남대 교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러는데, 좀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먼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연구되어 온 내용들이 보면은 다 몇 사람들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수조사에 해당할 만큼 체계적인 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고리인 것 같아요. 조사가 있어야지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감성적으로만 이야기가 돼요. 실증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서적인 증거가 없는 거죠. 문서적인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5.18을 애도하는 방식이 돈을 거기다 투입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어쩌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언론에다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해야지, 언론을 통해서밖에 알려질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다른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저 아까 저런 장면들을 제가 처음에 보여준 장면들이나 피해를 입은 이런 장면들은 감성적으로만 터치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만 슬쩍 보고 말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정책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서 체계적으로 이 부분이 매년 조사가 되고, 그리고 저는 특히 송암동이나 효천역 사건들을 요즘 조사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주남마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힌 사건이구나. 그동안에 안 알려진 것에 비해서 깜짝 놀랐어요. 40년이 지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뭐냐면은 거기 두 차례 큰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5월 21일 날 아까 그 강복원 씨 사망한 사건 갑자기 차단을 해버리니까 해남 나주 이 목포로 갔던 사람들이 밤중에 돌아오다가 통째로 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죽은 사람들이 공식적인 숫자는 3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숫자는 12명입니다. 현재.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뭐 몇십 명이 더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왜 이런 숫자 차이가 나고 아직도 안 밝혀지고 있는가. 그게 밤중에 일어나 버린 사건인데다가 주남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낮에 목격을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 밤중에 일어나 버린 사건이라 시신을 밤중에 치워버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혀있고 계속 혼선을 빚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월 24일 날 경군들이 공수부대가 주남마을에서 그 효천 그쪽을 통해서 광주 비행장으로 가면서 거기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건 대낮에 벌어지는데 경군들끼리 5인 사격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쏘고 자기들끼리 죽었는데 그걸 보복 사살을 해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을.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상당수가 죽어요. 그러니까 주남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건 마을 사람들이 꼭 베트남 전쟁에서처럼 그런 식의 학살을 당한단 말이죠. 괜히 집에 있는 청년들을 잡아다가 폭도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있는 앞에서 쏴 죽여버린단 말이죠. 이 충격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이 거의 해체가 돼버린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을을 집단적으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실체를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얼마큼 그 마을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도 몇 분은 살아있는데 그 마을에서 그런 조사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우리가 지금도 모르고 있는 많은 진실들이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업을 끊임없이 한쪽에서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은 아마 말로만 하고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감성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런 조사가 최근에 이제 그런 조사가 조금씩 부상자회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정도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그런 작업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혹시 있으시더라도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오늘 제 시간은 여기까지. 예, 또 있으신가요? 예. 좀 생뚱할런지 모르는데요. 저는 해남에서 왔습니다. 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제 스스로도 좀 타인으로부터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아서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저렇게 이제 트라우마를 가해자 측에서 보면 국가폭력이나 뭐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지만 피해자 측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정말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소년, 청소년들이 정말로 이 트라우마로부터 자기 자신을 건강해지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소위 말해서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투라든가 그런 것들은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또 시대적 상황이 좀 변해서 대응력이 생겼는데 여전히
우리 학교와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도 그런 뭐 성폭력에서부터 여러 가지 폭력에 그로 인한 그 트라우마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제가 보건대는 뭐 촉법소년이니 어쩌면 안 좋은 면만 시각만 얘기를 하고 법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고 그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치유해서 우리 건강한 인격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학폭 심의를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피해자, 가해자라고 보다는 관련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중에 한 사람이 가해자인데 그 아이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호자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아이에게는 다들 포기해버려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포기하는 모양새고 아 쟤는 저래.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길어집니다만은 결론적으로 가해 대상자로서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아동폭력과 이런 것들의 그 치유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그런 교육 방식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앞으로 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같이 트라우마라는 전체적인 그 개념 안에서 아이들의 상처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주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주제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공감은 가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이 트라우마라는 게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느낀 것인데 트라우마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항상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데 그런 사회적인 관심이 만들어지도록 그런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본격 조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반전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반전 운동 세력들이 트라우마 부분을 강하게 부각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치권에서 다뤄지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미투 같은 경우도 여성 운동들이 강력해지면서 이 문제가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학폭 같은 것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이 그 피해자들이나 이런 그 인권이라는 문제들이 청소년 인권, 아동 성폭력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실은 거기까지 들어가야지 우리 사회가 이제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계기들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런 정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많은 시간이니까요. 짧게 그러면은 네. 지금 진상 조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누구를 어떤 곳을 방문해야만 그 진상에 대한 내용을 밝힐 수 있는가. 제가 80년도 27일 날 도청에 있다가 다 총을 지급받아가지고 섭줄로 산열 동료를 서가지고요. 제가 가운데 줄을 서서 첫 번째는 사직공원으로 가고 두 번째 가운데 줄에 있는 사람들은 계림초등학교에 갔었어요. 그랬었는데 그곳에 참여하면서 좀 부끄럽긴 한 것은 그곳에 도망 나왔지요. 그러나 이거를 어디에다 어떻게 당신 거기 안 갔어? 이런 정도까지 내놔라 그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매우 저는 더 2차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해결책을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경우는 말이죠. 그 조사위원회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늦기는 늦었는데
처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건에 관여가 됐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을 조사를 해서 좀 밝혀달라 하면은 조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밝혀야 할 가치가 있고 객관 타당하다 그러면은 조사를 합니다. 공식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밝혀진 사건도 있고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보니까 아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싶으면은 일단 보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조사위원회 기간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밝혀나가고 기록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런 거 기록 안 해줍니다. 반드시 우리 스스로 손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계속 앞으로도 해나가려고 그러고 또 후학들도 같이 좀 그런 작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우리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시겠지만은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우선 트라우마 센터에 가서도 상의해보고 5.18 단체에도 가서 해보고 또 기록을 남기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법적으로 그 문제를 뭐 보상을 받거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당신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런 해결책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그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공식적으로 조사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록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증언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남겨놓으면 기록관에도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관에 가서 내가 증언을 한번 하겠다 하면은 영상 촬영도 오고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